이번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제일 까다로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입니다. 예, 이번 아이는 이름이 산이고 그리고 견종이 푸들이에요. 나이가 7살이고 중성화는 되었는데 이번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제일 까다로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입니다. 문제 행동을 보면 이게 왜 이제 까다로운지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 탑승 시 짖음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장난감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다. 산책 시 다른 강아지와 서로 냄새 맡다가 갑자기 짖는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게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줄 알아요? 7살이거든요. 이게 문제 행동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년 이후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6년 동안 지속된 문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이제 발달된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개든 보호자가 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7살쯤 되면 하라고 해도 안 해야 되는데 거의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7살에서 10살 때인데도 여전히 그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5, 6년 이상 된 행동, 고정화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다다다닥 해가지고 뭐 개를 갖다가 막 쫙 해가지고 갑자기 딱 완성됐습니다.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또 하나는 강아지도 고정됐지만 이것을 6년이고 7년이고 고정되게 만든 보호자도 어느 정도 딱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기가 진실에 왜곡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게 맞다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얘기하실 때는 이제 훈련의 한계성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돼요. 훈련한다고 며칠 만에 6년 동안 됐던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고 얘가 6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훈련을 시켜서 적어도 어느 정도 불편함만 없게만 만들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세요. 차량 탑승 시 집착이 너무 심함. 장난감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함. 산책 시 다른 강아지랑 서로 냄새 맡다가 갑자기 짖음. 자, 지금 모든 표현에서 짖는 현상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반려견의 감각입니다. 반려견의 감각, 우리가 대표적인 감각 뭐가 있죠? 시각, 후각, 촉각, 청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반려견은 제일 먼저 쓰는 감각이 뭘까요? 바로 후각이죠. 왜? 내 오줌이나 이런 냄새 정보를 통해서 후각을 제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씁니까?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죠. 시각.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우리들이 촉각 같은 경우도 많이 써요. 스킨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서 촉각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게요. 청각은 강아지들이 얼마나 쓸까요? 강아지들을 가만히 보시면 강아지가 말로 하는 얘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미가 새끼 강아지한테 멍멍멍멍 거리면서 말로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만 보면 후각과 행동적인 시각과 카밍 시그널로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몸에 어느 정도의 촉각까지 하고 났는데도 통화가 안 됐을 때, 뭔가 교류가 안 될 때, 그때 뭐가 나옵니까? 청각이 나와요. 그래서 청각은 어떻게 낯선 사람이 오면 맨 처음에는 딱 냄새로 맡죠. 딱 눈으로 확인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딱 자기 몸을 부풀려 보여요. 좀 어떤 촉각적인 것도 보이죠. 그러다가도 안 되면 으르렁거리다가 맨 나중에 단계에 뭐가 되죠? 멍멍멍 짖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 사람들이 괴롭히려고 하면 강아지 어떻습니까? 오줌을 찌금찌금 싸고 카밍 시그널 보내요. 시각과 후각을 동시에 이용하는데도 안 돼요. 그럼 몸을 비벼면서 봐주세요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깨갱깨갱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반려견에게 있어서 청각은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반려견을 육식동물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본다면 반려견이라고 하는 게 야생 상태에서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고 실제 육식동물들이 객과동물을 먹이로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야생 상태에서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들에게는 짖는 게 그렇게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짖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는 뭐냐면 보호자가, 제가 이 보호자분의 아마 행동을 잘 보시면 반려견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 지속적 요구에 대해서 아마 무시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반려견한테 뭐 했니 하고 얘기하지만 반려견을 살펴보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좀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는 지속적인 자기의 요구가 무시됐고, 유일하게 뭐가 이 반려견을 갖다가 엄마가 받아준다? 우리 사람이 청각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런 분들은 개가 짖어야지만 말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가 됩니까? 내 위주야. 강아지의 카네시움을 무시하고 밥 먹고 싶었어? 그러면 강아지가 어떻게? 사료 주고 사료 줄까? 밥 줄까? 그러면 좋아가지고 사료라는 얘기를 듣고 꼬리를 흔드는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사료 줄까? 그러면 멍멍멍 이래야지만 아이고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얘는 지금 짖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나 보시면 차량 탁승 시 짖음이 너무 심하고 장난감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고 산책 시 다른 강아지 냄새 맡다 갑자기 짖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카밍 시그널이 무시됐고 뭐가 됐고 계속적인 무시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나중에 짖는 것까지 발달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7년 정도 됐으면 짖는 것까지도 무시해버리면 다른 방법으로 나오지 않을까? 안 나와요. 왜? 결국은 짖는 게 어떻습니까? 마지막 방법이. 그러니까 더 짖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야 강아지가 뭐 이거를 해 그럼 무시하고 하면은 지가 안 하겠지? 아니에요. 짖는 거 이후에 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강아지들 겁나면 오줌을 찌끔찌끔 싸시잖아요. 우리들이 그걸 우레션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겁먹어서 어떻게 오줌을 찌끔찌끔 쌉니다. 그 오줌을 찌끔찌끔 싸는 건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왜? 오줌을 찌끔찌끔 싼다는 건 야생 상태에서 오줌을 찌끔찌끔 싸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위협을 가하던 개체가 그 냄새를 맡거든요. 그 냄새를 맡고 어떡합니까? 있을 동안 얘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동물이 무리로부터 자발적 회피를 한다는 건 최후의 수단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레션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잡았는데 오줌을 찌글찌글 야 너 오줌 싸네 하고 얘기하면 더 싸요. 왜? 오줌 싸는 게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쌌는데도 안 먹히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더 질질질 많은 양을 쌀 수밖에 없어요. 짖는 것도 똑같아요. 강아지가 그동안 모든 신체적 언어를 이용했는데도 안 되니까 짖어서 청각적 언어를 이용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짖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 에피소드 보면은요. 훈련으로 짖음이 줄어들 때는 제가 이 훈련이라는 게 아마 이분은 지금 아마 조용히 해! 안 돼!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알고 보면 조금은 좀 자극적인 어떠한 깜짝 놀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훈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니면 뭔가를 제공해 주게. 지속적으로 헥헥거리다가 귀여운 속도는 깜빡이 켤 때 다시 짖는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다가 조금만 움직이면 얘는 어떻습니까? 짖고 싶으니까 또 그걸 새로운 시그널로 얘기하죠. 3-4시간이 지나도 계속 던져달라고 갖고 오고 흥분함, 숨겨놓으면 그 앞에서 울고 안 주면 줄 때까지 짖음. 이건 놀이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뒤에 보면은요. 앞전에 말씀을 드린 훈련으로 짖음이 줄어들 때는 지속적으로 헥헥거리다가 기어 분석 또는 깜빡이 켤 때 다시 이거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짖는 게 조금 어떠한 그 흥분감에 짖는 거라면 3-4시간이 지나도 계속 던져달라고 갖고 오고 흥분함, 숨겨놓으면 그 앞에서 울고 안 주면 줄 때까지 짖는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요구성 짖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이 반려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전과 포기를 모르는 반려견입니다. 도전과 포기. 즉 엄마가 조용히라고 했어요. 조금만 귀에만 대면 야 다시 내 거 대릴 거야 하고 도전하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3-4시간이 지나서 계속 던져달라고 갖고 와요. 즉 그거는 엄마의 상황은 상관없어요. 내 감정에 충실해서 포기를 몰라요. 보호자님의 대처 방법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나오네요. 하품하거나 코 고는 소리로 아이를 진정시켜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반려견에게 반려견님 좀 진정해 주세요.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죠?
위에 이 상대가 나보다 공격적인 성향이고 나보다 위협적일 때 저 지금 죄송합니다 하고 진정하세요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형태인데, 지금 보면 얘는 도전과 포기를 뭐라고 요구성으로 짓는데 우리 지금 보호자가 하시는 행동이 뭐예요? 진정하세요. 강아지는 진정할 팜이 없죠. 야, 네 상관없어. 나 짖을 거야. 계속 짖습니다. 문제는 가끔 이제 하품하거나 코 고는 소리 할 때 이제 안 되면 하품도 막 일부러 더 해요. 막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코 고는 소리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깜짝 놀래요. 누가? 걔가. 그러니까 일시적 효능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그냥 일시적 효능이에요. 현대의 훈련 행동 교정에 있어서 올바른 체벌이라는 것은 반려견에게 대안적 반응을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체벌이라면 때려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안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체벌이라는 거, 체벌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훈계를 할 것이냐, 진짜 혼낼 것이냐, 아니면 쉬운 말로 이제 어떤 물리적 체벌을 가할 것이냐, 아니면 충고를 할 것이냐. 제가 우리 사람을 얘기도 말씀드릴까요? 어린아이들은 훈계를 해요. 중고등학생들은 혼내요. 그보다 더 있는 사람들은 젊었을 땐 또 몇 대 때리기도 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떡합니까? 충고를 해서 알아듣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어린 유치원 아이들을 훈계하지 않고 두들겨 패면 얘네들은 트라우마가 돼요.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가서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하고 부탁해봤자 선생님들 어떡합니까? 애들이 그러면 예 선생님 저희도 말 들을게요 이렇게 하죠. 저희 참 뭐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연령별로 틀리듯이. 그래서 이 반려견에게는 여러분들께서, 이 보호자분께서 왜 안 되라고 하는 도전과 포기를 위해서, 아니 놀라고 자꾸 한다고는 엄마 힘들어 이제 그만 놀았으면 좋겠어 하고 아이한테 한번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요구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 보호자분이 체벌은 혼내는 거야 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쌓일 수도 있어요. 체벌은 나쁜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여기 패시터님께서, 상담자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충고도 할 수 있고 혼낼 수도 있고 물리적 체벌도 있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보시고, 대안적 반응, 즉 차량 탑승 때 짖으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안 짖을 수는 있어요. 그럼 반려견에게 나 짖다가 갑자기 안 돼! 그러니까 나 안 짖었어. 나 뭐 해? 이건 먹이나 먹어 하고 간식하는 한 2, 3초 있다 간식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공놀이 같은 경우도 계속 요구성으로 짖으면 일단은 엄마가 지금은 공놀이 할 수 없는 입장이야. 그리고 네가 이런 모습을 하는 게 나는 더 불편해라고 하는 그런 감정 표현을 조금씩 하게 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시는 게 좋아요. 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준 것 중에 훈련의 한계성이라고 있는데, 반려견이고 보호자고 6년 동안 이게 옳은 줄 알고 지속해 왔던 걸 여러분들이 한두 달 만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너무 큰 오산입니다. 보호자분한테도 그거를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반려견이 7살 정도면 연령이 많이 이제 올라갔거든요. 하나의 확신이 나이 들은 강아지들일수록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심한 성향의 강아지에게 사회성을 가리킬 때 어린 강아지들은 금방 받아들이지만 나이 든 강아지들일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해서 보호자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강아지는 우리가 훈련의 효과를 5%나 10%밖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당신이 또 키울 강아지도 지금과 같이 키우면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강아지를 위해서 우리가 연습합시다 라고 하면서 효과가 클지는 모르지만 지치지 않고 조금씩 변해간다는 생각으로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큰 보호자도 그러시고 우리 상담자분도 그러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하십시오.
보호자 반려견은 지난 세월 동안 이것이 진리고 좋은 건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분들에게 반려견에게도 이제 보호자가 조금 안 되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보호자에게도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만약에 보호자를 완벽하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하셨다가는 어떻습니까? 나 마음이 아파서 그만할래. 그러면 도전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되고 이 반려견은 보호자 너는 내가 언젠가 도전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네가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더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